안 써도. 네, 잘 들리시죠? 네. 제가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요청을 받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다 아실 겁니다. 이사회 때 자료를 받으시면 과연 결산서와 이 회계 자료를 받으시고 얼마나 논의를 했을까 궁금하네요, 진짜. 이사장님 얼마나 얘기하세요? 회계 자료 받으시고. 재무제표 한 7, 8분에다가 매장에 대한 분석은 또 따로 좀 자세히 보는데요. 그런데 이번 달하고 지난번 아시겠지만 안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간단히 이번 달에 약간 가결사한 자들이 계십니다. 7, 8분에다가 사업 분석까지. 매장 수지 분석? 네, 사업 분석까지 하신다는 거니까 꽤 많이 하시네요. 저 처음에 제가 경기사업 내려갔을 때는 의욕을 받고 이제 자료들을 만들어서 했는데 처음에 보실 때 되게 신기해하세요. 왜냐면 그 전에 이런 자료를 못 받았으니까. 근데 조금씩 지나면 이제 이건 숫자와 그냥 항상 나오는 자료구나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실무자 한두 명이 꽤 한 달 내내 입력을 하잖아요. 정말 오퍼레이팅이라고 하는 작업을. 그러다 보니 2시간 동안 그걸 뭘 한다는, 제가 그걸 만약에 2시간 안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설명을 해내면 전 여기 안 있습니다. 전문 강사가 돼서 밖에 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는 되게 힘든 거고요. 항상 하면서 뭐가 궁금할까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되게 기대치가 높으세요, 또. 왜냐하면 잘 접해보지 못하고 숫자라는 거에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고 계시니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오실 때는 막 여러 가지, 아까 다음에 재무제표 배우고 싶다 뭐 이런 걸 써놓으실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 실제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게 있어요. 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을 하는데, 이번에도 사실 이 자료 지금 보시는 책자 자체는 고향파주에 있는 이병국 상무님이 그 책 그 내용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저는 제 강의 자료를 만든 거죠. 왜냐면 자료 자체는 되게 잘 만드셨어요. 2년 전에 만드셨는데 워낙 꼼꼼하신 분이어서 잘 만드셔가지고 그걸 그냥 이용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용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번에 또 하면서도 여전히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까 제 소개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2001년에 한사립에 입사를 했습니다. 올해 이제 18년 됐죠. 한사립 처음 들어올 때는 그때 시절에는 전부 다 남자 실무자들은 예외가 없습니다. 딱 예외가 하나 있었네요. 전산 빼고서는 모두 다 한사립에 들어왔다? 그 시절에 들어왔다면 하나입니다. 공급부로 들어옵니다. 공급하러 들어왔고요. 공급부로 들어와서 1년 정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운이 좋았던 건지 나빴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다쳐가지고, 사실은 허리를 다쳐가지고 공급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보통 이 회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선택을 하게 하죠. 나갈래? 근데 한사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주무상담, 사실 그때 주무상담부는 전부 여성분들, 그것도 주부님들, 굉장히 낯선 공간에 갈래? 왜냐면 공급부가 그때 이제 공급부가 갈 수 있는 곳이 그나마 접점이 있는 곳이 주무상담부밖에 없었어요. 조합원하고 만났죠. 갈래? 뭐 한사님 그만두기 싫으니까 네, 가겠습니다. 그랬죠. 거기서 한 1년 근무하는데, 제가 되게 술을 좋아하는지 사람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둘 다 좋아해요. 근데 주부님들하고 있으니까, 조합원님들이죠. 저녁에 뭐 할 수가 없어요. 6시, 그리고 주무상담부는요 6시 끝나면 업무가 끝나요. 왜냐하면 전화가 끝나거든요. 그 이후에는 다른 업무들을 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실무자 한둘이 있었지만 다 저희 선배들이었지만 다 마찬가지였고, 6시 끝나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지 그러다가 그때 한참 학원이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회계, 전산 막 이런 학원들이 있었는데 전산을 할까 하다가 회계를 해보자. 그래도 조금 숫자가 재밌는 것 같아요. 회계학원을 다녔는데 그러다가 그냥 그 회계학원 다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다음에 TO가 생겼는데 너 회계학원 열심히 다니던데 한번 해볼래? 그게 200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회계팀 들어가서 주구장창 그쪽 일을 2014년까지 5년 중반까지 한 거죠. 정확히는 5년 중반까지 사업연합에도 있었고 연합에도 있었고 한사임 서울에 제일 길게 있었고요. 한사임 서울에 제일 길게 있다가 사업연합 이렇게 있다가 2015년 9월달에 경기서남부 사무장으로 발령이 났죠. 그래서 사무장으로 가서 지금 이제 3년째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내에서는 회계 업무 단일한 회계 업무로는 제일 오래 한 거예요. 한살림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런 교육이 있으면 다 요청을 하시죠. 하지만 요청을 하시니까 그 교육하고 사실 업무하고 좀 다르잖아요. 교육을 잘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업무를 오래 했다 보니까 교육을 많이 이렇게 맡게 되고요. 오늘도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건 과연 2시간 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실지는 상당히 두렵긴 합니다. 저도. 근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회계 자료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은 봐도 내가 배웠으니까 봐야겠구나라는 거는 좀 알고 가실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회계 이야기가 책에 나와 있는데 책 내용은 약간 앞뒤가 그러니까 이 책이 처음에 이제 개론하고 뒤에 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나눠서 했어요. 근데 그걸 저는 좀 붙여가지고 어차피 같은 내용들을 같이 붙여서 해가지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뭐 다들 가계부 쓰시죠? 남성 두 분도 쓰시나요? 안 씁니다. 네, 저도 안 쓰니까요. 네. 가계부들은 다 쓰시죠? 너무 당당하게. 대부분 가계부 쓰시잖아요. 단식부기를 그냥 가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계부가 딱 수입 지출에 대한 내용을 적거든요. 수입 지출에 대한 내용을 적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저기 기업에서는. 그냥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는 것만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 기업에서 흔히 말하는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고 자본은 뭐 어차피 돈이니까. 근데 그 내용들이 이 단식부기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면 분석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뭐 얼마의 빚이 있고 이런 것들은 또 따로 기입해야 돼요. 근데 그걸 그 한눈에 계산적으로 보기에 쉽게 하는 게 곡식부기입니다. 흔히 대차라고 하는 두 개 한을 맞춰놓으면 자동적으로 요즘은 전산이 진짜 저 처음에 2000년에 들어와서 처음 배울 때는 이거 수기로 했어요. 결산서 수기로 했습니다. 뽑아가지고요. 대차 이제 저희 전표라고 하는 전표를 치면 전개를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재무상태표라고 했는데 그걸 다 만들었어요. 수기로.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아마 못 만들 거예요. 워낙 전표량이 많아가지고 지금 저희 살림이라는 데서 다 알아서 해주죠. 전표만 정확히 넣으면 다 알아서 자기가 분리해줍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에 차서 가게 돼요. 넌 자산, 넌 부채, 넌 자본, 손익에서는 너는 비용과 손익 해서 다 나와서 결과적으로 결산서라는 걸 만들어 드리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단식부기는 지금 뭐 우리 흔히 말하는 그 가계부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단식부기를 쓰는 조직이 있어요. 여기는 소규모 기업이라고 하는데 요즘은요 소규모 기업도 단식부기 안 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프로그램들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냥 프로그램 한 사용료 5,000원, 10,000원만 주면 지금 저희 결산서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단식부기 안 씁니다. 소규모 기업들도. 그럼 뭐 5,000원, 10,000원이 아까워서 그거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저거를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비영리 기업들 중에 몇 군데가 하는데 요즘은 비영리 기업도 안 하죠. 다랑 똑같은 얘기고 고비용들은 더 좋은 자료를 뽑을 수 있는데 왜 하겠어요? 근데 하는 데가 또 하나 있어요. 국가기관이죠. 단식부기 합니다.
국가기관들이 보통 복식부기보다 단식부기로 쓰고, 그래서 학교나 이런 데들하고 거래하면 저희 흔히 말하는 세금계산서 이런 것들 뭐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세금계산을 요청하지 않고 자기들이 필요한 영수증만 해달라고 그래요. 사실 다 똑같거든요. 이 영수증의 기능은 다 똑같은데, 근데도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꼭 해달라고 해요. 이유는 저기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맞춰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 답답하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도 뭐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그쪽에서 달래면 줘야죠. 그죠? 뭐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그렇게는 보시면 되고요. 저희 처음에 회계 학원 가면 제일 많이 배우는 게요. 저 밑에 거래 판료서라는 겁니다.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저 8가지를 외웁니다. 외우기 하더라고요. 그래야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험을 보실 분들도 없고, 따로 저렇게 전표를 치실 분들도 없죠. 그러니까 굳이 이 내용을 가지고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어찌됐건 자산이라는 게 차변에 오면 반대 항목에 있는 저 4가지 중에 하나는 반대쪽 대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서 대변 쪽에 저런 항목이 들어가면 네 가지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의 증가가 차변에 들어갔는데 또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또는 부채의 증가가 차변에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저 8가지만 잘 지키면요, 전표가 오류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표가 오류나지 않는다는 뜻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8가지, 저 8가지만 잘 넣으면 결산서는 정확하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근데 결산서가 좀 잘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한살림 살림이는 더 좋아가지고, 한살림 살림이가 뭔지는 아시죠? ERP, 보통 기업들이 쓰는 ERP를 이제 저희 살림이라고 불러요. 이름을 살림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살림에서는 지금 살림에서는 저것도 잡아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전표를 잘못 치잖아요. 너 잘못 쳤어라고 알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폐해는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기술적으로 그냥 전표만 치게 되는 거예요.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조금씩 떨어지죠, 사실 그것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전산팀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른 영역들의 모임들은 별로 없는데 회계 모임은 지금도 전국적으로 계속해요. 어떤 분들은 왜 하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회계 모임, 다른 모임들은 다 잘 안 하는데 회계 모임 왜 한 달이나 2달에 한 번씩 꼭 하느냐를 얘기할 때 사실은 저렇게 기술적으로, 기계적으로만 치는 것들에서 벗어난 뭔가의 지식 또는 소통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회계 모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진짜 전표만 잘 치면은 결산서 나오는데 그냥 그 결산서가 나온 것 뿐인 게 돼버리죠. 그걸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회계 모임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위에 있는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에 올라가고 밑에 있는 비용 수익은 손익계산서로 들어갑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8가지를 가지고 전표만 치면 결산서는 나온다. 근데 위에 6가지가 재무상태표로 들어가는 거고요. 밑에 2가지만이 손익계산서로 내려와서 결산서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결산서는 저 8가지를 어떻게 잘 넣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확한 정보를 넣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자료가 오류가 생길 테니까. 회계 정보는 3가지를 나눕니다. 이것도 시험에만 나오는 거고요. 저희는 굳이 이렇게까지 아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주로 보는 거는 재무회계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관리회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결산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할 때 매장별 사업 자료 이런 것들은 대부분 지금 이 사회에서 보실 수 있는 자료들, 그 다음에 임직원들이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조금 더 저희에 맞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재무회계 맞지만 관리회계 쪽이 조금 더 가는 거고요. 실제 회계 쪽 하는, 지금 회계 파트, 총무 쪽에서도 하고 회계 쪽에서도 하는데 그쪽에서는 중점적으로 하는 세무 쪽 자료에 맞춰서 자료를 합니다. 왜냐? 1년에 한 번씩 법인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 법인세를 내려면 저 세무자료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큰 이유는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어떤 문제가 안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귀찮게 하죠. 특히 영수증 가지고 엄청나게 귀찮게 합니다. 막 뭐 조금만 잘못 가져와도 다시 가져와 주세요. 다시 발행해 주세요. 이사님들이나 활동가님들한테 회계 쪽에서 제일 많이 귀찮게 하는 게 그건데, 그건 다 저쪽 사실은 관리회계와 재무회계만으로 본다라고 하면 영수증 어떤 거가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저희는 당당하거든요. 저희가 뭐 그거 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다 알아요. 근데 그걸로 가지고는 세무회계 쪽에서 쓸 수가 없어요. 세무조사가 나오면 다 부인시켜버려요. 왜? 우리 세무회계는 세법에 따라서 하거든요. 법에 따라서 안 했다고 해서 그걸 다 부인시켜요. 부인시킨다는 말은 뭘까요? 비용인정을 안 해줘요. 비용인정을 안 하면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게 되죠. 세무회계는 딱 편합니다. 세금 많이 내게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회계 쪽에서 자료를 이제 거의 재무회계 쪽에서 어떤 자료를 많이 만든다 하더라도 세무회계 쪽에 필요한 적법한 자료들이 아니면 사실은 회계 쪽 파트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귀찮게 하는 겁니다. 그 영수증 막 하나 가지고 3만 원짜리 간이 영수증 가져오면 되냐 안 되냐 계속 따지는 그 이유가, 정말 귀찮게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되게 그만큼 또 하나는 있죠. 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투명하게 자료들을 받고 사실 투명하게 내보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으셔도 그런 점들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리회계 쪽, 살리기 자체도 관리회계 쪽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관리자들이 관리하고 그 다음에 관계된 사람들이 보기 쉽게 하는 프로그램 자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림위에서는 또 저런 자료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여러 가지들을 넣게 합니다. 그거는 이제 쓰시는 분들은 실무자들하고 그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들만 귀찮죠. 예를 들어 전표 하나만 아까 거래 관리에서 딱 거래하는, 보통 예를 뭐 우리 매장에서 물품 하나가 팔렸다고 하면 그냥 하면 돼요. 상품 넣고 보통 예를 현금 카드 뭐 이렇게 해서 점포 하나 딱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점표가 하나만 들어가지 않아요. 밑에 보면 관리이기 때문에 분석하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 밑에 여러 가지가 붙어 있어요. 뭐 어느 팀에서, 어느 매장에서 일어났는지, 어떤 조합원이 썼는지 하면서 몇 가지가 다 달려 있습니다. 사실 보시는 분들은 그게 없으니까 모르지만 이걸 입력하는 사람들은 그걸 일일이 다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ERP라는 것 자체가, 살림이라는 ERP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족처럼 많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붙어져야만 정보들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재무상태표 구성입니다. 저희 재무대표, 사례기본재무대표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주석을 얘기하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법인세 할 때 이 5가지들을 제출을 합니다. 세무서에. 그리고 세무서에서 이걸 보고서 판단을 하게 되고, 그게 이상하다라고 하면 세무조사가 나옵니다. 네. 실제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은 제일 큰 게 갑자기 이익이 줄어들거나 결손이 나거나 하면 100% 이 세무조사를 사람이 뽑아서 하지 않아요. 보니까 세무서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추측을 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되면 추측이 딱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많이 받았는데, 그거 이외에는 이제 5년이 의무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기간인데, 대부분 한상인 같은 비영리 조직들은 5년 넘어서 받습니다. 사실 비영리 조직 세무조사 나와서 걷어갈 게 별로 없어요. 공무원들도 보통 세무조사 나오면은 이제 지역에서 나오면은 한 4명 정도 나오고요. 근데 그 중앙에서 나오면은 7에서 8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달에서 2달을 상주를 하는데, 그럼 자기들 그 인건비 뽑아가야 돼요. 세무조사 관들이 하는 일은 자기들의 인건비 정도로 뽑아가는 게 자기들 임무입니다. 근데 비영리법인들은 나와서 그렇게 잘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좀 투명성 있게 잘 해놓기 때문에 잘 없어서 사실 별로 없는데 그래도 나와요. 저희 지금 수도권은 전부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경기권에서 경기동부랑 저희 경기 서남부 빼고는 세무조사가 다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연합도 사업연합 연합 다
다 한 번씩 받았어요.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려서 그냥 그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제일 중요한 건 재무상태표의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일정 시점 현재 생협의 재산 또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일정 시점, 현재입니다. 현재. 네, 현재라고보다는 일정 시점.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는 항상 그 시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의 내 자산, 부채, 자본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작년 12월 31일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저희가 결산을 말일날 하잖아요. 항상 그 말일까지 쓴 것들에 대한 정리를 하기 때문에 말일자, 날짜가 들어가 있죠. 그 부분이 그렇게 보시고 구분 표시의 원칙, 유동성 배열의 원칙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이거 딱 그냥 읽어보시고 그 내용은 책에도 더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총액 표시의 원칙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면 뭐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지 저 밑에 식이 답입니다. 자산이표를 어떻게 되어 있나요? 부채와 자본으로 되어 있죠. 사실은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자산의 크기는 내 부채와 내 자본의 크기와 같다는 뜻이고요. 저거는 항상 이퀄입니다. 이 교육하면요, 다들 되게 어려워하세요. 이게 되게 어려운 줄 아시는데 저것밖에 없습니다. 더하기 빼기 말고는 없어요. 실제적으로 더하기 빼기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는 용어들이 좀 어렵고 이 용어가 뭔지 좀 헷갈리고 이런 것들이지 실제적으로는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자산 이코르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거 말고는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모든 거는 저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봤을 때 제일 먼저 오류 잡아내는 것도 이겁니다. 좀 이따 보시면은 재무상태표의 총 합계하고 나열식 보고서에는 항상 제일 밑에 부채 플러스 자본의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틀리면 결산은 잘못됩니다.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까 이걸 못 잡아낼 때는요, 다른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일 왜 다른 경우들이 많냐면, 비용하고 수익을 거꾸로 넣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비용은 차변이고, 수익은 대변에 가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넣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그걸 거꾸로 넣으면 얘가 잘못됐다고 말을 해주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저거 자산 이권 부채 자본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결산서 보면은, 결산서 딱 나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저거였어요. 이거 맞나? 안 맞나? 안 맞는다라고 하면, 아, 그 잘못됐으니까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결산서가 나왔을 때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차변과 대변이 맞는지, 자산과 부채 플러스 자본이 맞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넓으신데 왜 거기 빈자리도 되게 많은데 아무 데나 앉으셔도 됩니다. 2시간 수업을 이렇게 했다면 끝까지 있거든요. 필요한 것들은 쭉쭉 넘어가셨습니다. 저는 좀 이따 다시 다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계정식 재무상태표라고 해서 계정 위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런 재무상태표 잘 보신 적 없죠? 잘 이렇게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잘 없는 거예요. 이게 법인세 내고 나면 세무조정 명세서라는 게 나와요. 세무조정 명세서에 보면 이게 하나가 들어가긴 하는데 세무조정 명세서를 잘 안 보시죠? 네. 이 사장님 세무조정 명세서 나왔는데 보시나요? 네, 이미 결산을 했기 때문에 잘 안 봅니다. 거기에 이제 이건 계정식 재무상태표가 하나 들어가고 저희가 대부분 보는 거는 보고식표로 1년을 쭉 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재무상태표에서 제일 먼저 표시되는 게 뭐라고요? 시점입니다.
시점. 네. 저 시점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실수를 안 넣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 얘가 언제 건지 아무도 몰라요. 네. 저 시점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저렇게 만일자, 결산을 하기 때문에 만일자로 있고요. 자산총계와 아까 말씀드린 부채자본총계가 같이 나옵니다. 이 총계가 맞아야 되고요. 이게 아마 2016년 고향파주 재무상태표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는 보셔서 맞는지 안 맞는지 꼭 보셔야 된다는 거고 말씀드리고요. 설명드린 것과 그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이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유동자산, 재무자산 쭉 유동성 배열 1년 기준으로 한다. 단기냐 장기냐. 유동이니까 당연히 단기가 먼저 나오겠죠. 빨리빨리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그냥 보시면 돼요. 따로 이 부분을 넣은 거는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다 약간 이제 저희도 헷갈리시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충당금 계산들이 대부분 그런데요. 제일 유명한 퇴직충당금이었는데 요즘 퇴직충당금이 없어요. 퇴직연금으로 다 바뀐 다음에 퇴직충당금, 그러니까 어느 회사든 실제적으로 퇴직충당금은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법상 퇴직금을 해년 이렇게 주는 게 불법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연금으로 넘어가면서 연금은 또 퇴직충당금이 없어졌습니다. 연금은 바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게 바뀌어 있었어요. 퇴직연금이라고 다 아시죠? 퇴직연금이 들어가면서 이제 충당금 계좌, 퇴직충당금 계좌는 거의 보기 힘들고요. 대신 대손충당금이 있어요. 저희 한산인학교 1% 잡습니다. 외상매출금이라고, 외상공급금이라고. 조합원분들한테 저희가 아시죠? 선생님이 거래가 일어날 때 제일 처음에 무조건 다 외상이 잡힙니다. 그게 어떤 거래든. 그게 왜냐하면 공급 같은 경우에는 CMS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공급 가서 직접 현금으로 받아오는 경우들이 거의 없죠. 근데 매장은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카드가 또 매장은 또 근데 비율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외상공급금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1% 배송충당금으로 졌는데 이거는 회수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비용으로 잡아도 된다라고 법에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왜냐면 비용은 늘리면 세금 혜택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걸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그냥 저걸 쓰게 안 하죠. 옆에 삼각대라는 거 있잖아요. 대손충당금은 부채에 잡히는 거고 이제 그게 비용으로 가면 삼각대로 가는데 실제 결산할 때는 저 삼각대 전체 삼각대에서 또 부인시키고 안 되는 것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조금 뒤에 나오는데 바로 또 비용 처리할 수 있게만은 해놓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넘어가고 부채입니다. 부채 얘기하면 한산림에서 부채가 있는데 그 부채, 그러니까 외상매입금이라는 연합하고의 거래에서 생기는 연합에서 저희가 물품을 받잖아요, 지역들은. 근데 그 연합에서 받는 물품의 외상매입금 빼고 부채가 있는 경우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우선은 빚지고 뭘 사지 않습니다. 한산림 서울이 몇 년 전에 빚지고 한번 건물을 사려고 했었지만 잘 안 됐고, 혹시 건물이 있으신가요? 있는 지역이 있을까요? 지금 성남이 예전에는 건물이 아니라 그 사무실을 직접 매입해서 썼는데 지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있으세요? 창고도 있으시죠? 네, 창고도 있고 매장도 있고. 그 부채 쪽에 빚이 있으신가요? 우리 흔히 말하는 은행에서 빚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청주는 굉장히 탄탄한 거예요. 내 아까 뭐라고 했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근데 부채가 없어요. 그러면 뭐죠? 자본이죠. 내 돈. 다 내 돈 가지고 건물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탄탄한 거죠. 연합만에도 부채가 많아요. 연합은 이제 아시다시피 워낙 큰 규모들을 사잖아요. 물류센터가 안성물류센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성물류센터가 땅 깎아갖고 진 것까지 해서 240억짜리입니다.
판사님이 240억을 그때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왜 50만 더 먹어도 240억 못 만들어? 못 만들었죠. 한 80억 정도 은행에 빚을 졌어요. 근데 그 다음 80억을 질 수 있었던 게 생산자님들이 도와주셨어요.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생산자님들이 한테 저희가 결제 주기가 있어요. 생산자님들이 저희한테 물품을 납품하면 돈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 결제 주기가 있고 또 연합하고의 지역하고의 결제 주기가 있습니다. 그 주기를 조금 조정하면 한 번 조정할 때마다 거의 40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때 생산자님들이 1주 정도씩을 다 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40억이 현금이 바로 생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80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됐죠. 지금 다 돌렸습니다. 다시 한 원산 때도 다 돌려놨죠. 그래서 그때가 12년이었나요? 지금 한 5, 6년 됐는데 생산자님들한테 다시 결제주기 다 돌려드렸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아무튼 부러운데요.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사장님이 요즘 매장 임대료가 너무 비싸가지고요. 저희 경기권에서 서울 다음 비쌀 겁니다. 성남보다도 경기 서남부에 안성, 화성, 오산, 평택이 있는데요. 임대료가 서울 다음으로 비싸요. 그러니까 자꾸 고민을 하세요. 차라리 이럴 바에 사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을 하죠. 근데 이게 분석은 해봐야 돼요. 부채 비율도 중요한데 이 자산을 가지고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어떤 게 더 크냐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사실 부동산에서 맨날 해주는 수익률 얘기하면서 꼬시는 거잖아요. 이게 수익률이 좋다. 이거 5%죠, 6%죠. 당신이 이거 사면은 여기 수익률이 6%에 5%에 막 하는데 요즘 서울이 워낙 임대가 안 좋아서 3% 정도, 3에서 3.5%예요. 근데 지방들은 그거보다는 많죠. 화성 같은 경우는 6%예요, 6%. 그러니 비쌀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아무튼 근데 자산 가지고 사면 가장 좋지, 내 자본 가지고 사면 가장 좋지만, 그게 안 되면 빚을 져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게 더 유리한가는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조차 없는 내 자본이 있으면 더더욱 좋은 거겠죠. 이거는 부채 개념 과목들 쭉 보시고 지금 선수부분 요즘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포인트 적립금은 이제 거의 다 없앨 것 같은데 저 카드를 선생님이 주문 공급, 그러니까 인터넷 공급을 받을 때는 카드를 안 했다가 이제 앱이 되면서 하고 있었고 경기권에서 예전에 말했던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성남, 고양파주, 경기 남부는 아니나 경기 남부도 했죠. 네, 그 포인트 적립금이라고 해서 그 카드를 안 쓰는 그 반대급부로 조합원한테 혜택을 드렸는데 지금 앱에 카드가 되면서 아마 포인트 적립금 다 없애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없애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포인트 적립금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 쭉 개념을 보시면 자본금입니다. 대표적인 출자금. 네. 사실 이렇게 주식이 아닌 출자금 형태로 해서 이렇게 자본금을 늘리고 있는 단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이쿡도 못하잖아요. 아이쿡도 회비를 하지 자본금을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쿡은 출자금을 자본금이 아닌 부채 쪽 개념이 아니냐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언젠가 돌려줘야 되는, 조합원한테 돌려줘야 되는 돈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애매해요. 협동조합이 뭐죠? 별사체들이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 의미를 갖고 모여서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출자금이라는 게 부채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건 아이콘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나가거나 돌려주니까 언제든 돌려줘야 될 돈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부채하는 거 없죠. 네. 안 돌려줄 게 있나요? 근데 협동조합 저희 나라는 아닌데요. 그 협동조합 교육 받아보시면 다른 나라들은 해산할 때 협동조합들도 그 조합원들이 남아있지 않고 그 사단법이나 재단법처럼 유사한 단체들한테 넘기거나 국가에 귀속시키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나라는 아닙니다. 저희 나라는 워낙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소비자생 협동조합도 그렇고 그냥 일반 협동조합도 그렇고 귀속시키지 않고 해산하게 되면 다 정리한 다음에 남아있는 자산에 대해서 남아있는 구성원들이 나눠먹게 됩니다. 네? 좀 애매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이념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적 적립금 해야 되고 자본에서 보셨을 때 별게 없어요. 그죠? 출자금 나와 있고 출자금 한 칸 나와 있고 자본이 딱 하나 나와 있어요. 이게 자본의 지금 구성이 다예요. 아까 자산, 부채는 여러 가지들이 막 나와 있잖아요. 자본이 이 두 가지로 딱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이념은 저희가 결산하고 연애 결산하고 나서 남아있는 이익에 대해서 이익을 이제 다 자본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넘어가는 게 보통은 그냥 100% 다 자본화시키지 않고 여기 의무적립비나 임의적립비, 법적적립비 등으로 나눠서 자본화시키죠.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저 목적에 따라서 사안이 생겼을 때 쓸 수 있게 합니다. 어찌됐건 잉여는 자본으로 넘어갑니다. 잉여는 즉 내 돈이 돼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잉여가 나면 좋은데 또 저희 같은 비영리 법인들은 잉여를 안 내는 예산을 짜죠. 잉여가 안 발생하게 우선 예산을 짭니다. 근데도 발생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잉여를 안 낼, 사실 결산서를 보고 이 내용들을 계속 보시는 이유들이 뭐예요? 손실이 났냐 안 났냐를 보시는 게 가장 크죠. 사실 결산서가 딱 나오면은 제일 먼저 눈이 가는 거는 손익계산서의 맨 마지막 칸에 있는 당기순이익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를 보시죠. 네. 근데 사실 이 상황, 자료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결과만을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드는 건 아닌데, 근데 어찌됐건 기업적인 것들에 저희가 되게 많이 물들어 있죠. 사실 실무자들도 항상 거기에 빠져있죠. 그게 마이너스면 막 큰일 납니다. 막 이거 마이너스 나고 이게 마이너스 초기까지 가면 막 큰일 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 되게 많이 하고 막 중간에 지금 3개월 지났는데 3월달에 마이너스 결산이 딱 나오면 저희도 마이너스 결산 플러스 결산 아직은 나왔는데요. 이번 달이 저기예요. 부가세 신고 달이에요. 부가세 신고 딱 하고 나면은 마이너스 될 것 같아요. 부가세 세금을 내면 그걸 이제 비용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마이너스 될 것 같은데요. 부가세 자체가 세금은 아닙니다. 부가세 자체가 세금은 아닌데 한사님이 비영리 법인이고 과세랑 면세를 같이 하잖아요. 부가세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가가치와 남이 만들어놓은 부가가치를 빼서 남아있는 부가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세금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이게 세금은 아닌데 비용으로 생각돼야 되는 시점이 생기는 게 과세 면세가 있어서 그래요. 저희는 물품을 살 때 다 과세, 예수부가세라는 다른 사람의 과세 부분을 다 받아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걸 영업활동을 저희 활동을 해서 쓸 때는 면세도 있는 거예요. 저희 1차원 사무들이 지금 많이 줄었죠. 한 55%까지 줄었는데 예전에는 70%, 65%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100원의 부가세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만들어낸 부가세하고 남이 만들어낸 부가세의 차이만큼만 내면 되는데 저희가 남이 만들어낸 부가세에서 우리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 영업활동에 면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면세는 아예 부가세가 안 붙어 있어요. 그거는 부가세 자체를 안 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면세만큼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안분계산한다고, 부가세 신고할 때 안분계산한다고 하는데 그 안분계산을 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을 다 비용화시켜서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돈만큼 그냥 저희가 현금 유출된 걸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비용화시키는데 그 비용화시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지금 저희가 이익이 나 있는데도 부가세 끝나고 나면은 다시 그 비용을 넣어서 마이너스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보통 아까 말씀드린 한 5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5% 선에서 안분을 하게 되고요. 전체 부가세 중에 그 비율만 그렇게 더 비용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일전 시점이었죠. 손익계산서는 기간입니다. 재무상태표는 딱 한 날짜가 딱 박혀 있는데 여기 기간이 들어가 있고요. 그 기간 안에 발생한 수익 비용을 표시합니다. 그 기간은 어떻게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루만 잡아도 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 가지고 수익 비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소모적인 일을 어느 단체도 잘 하지 않죠. 이렇게 뽑아낼 때가 가끔 있어요. 일반 기업들이 뭐 하면 행사했을 때 어떤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프로모션이나 뭐 이런 거 하면은 그거에 의한 수익 비용, 그러니까 그 수익 비용이 어떻게 판단되고 이게 어떤 수익 이익이 났는지 또는 손해가 났는지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은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소모적이기 때문에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그냥 기간을 넣죠. 그리고 대부분은 월 또는 누적으로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누적으로 날짜를 넣어서 합니다. 자, 사실은 대부분이 이 그림에 다 궁금해 하시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재무상태표에서 우리 조합원이 몇 명 늘어나서 출자금이 얼마나 늘어났느냐는 잘 안 보시지만 우리 이번 달에 공급액이 얼마가 늘어났느냐에는 관심이 많죠.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가 이익으로 남았느냐도 관심이 많으시고. 여기에서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면 상상 저희는 이 부분을 많이 보세요. 맨 마지막에 있는 단기순이익. 결산서를 보면 단기순이익을 제일 많이 보세요. 거기에서 이익이 나면 이익이 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익은 여기 표현되어 있죠. 공급이익이 있고 사업이익이 있고 단기순이익, 경상이익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단기순이익보다는 저 사업이익이라는 영업이익 쪽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보시면 영업이익에서 마이너스가 났는데 단기순이익에서 플러스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활동 물품 사업이 아닌 부가적인 사업들에 의해서 이익이 창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건물이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자산이 있으면 그 자산에서 임대수익 이런 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임대수익은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는 활동의 주된 사업은 아니에요. 그 주된 사업이 아닌 데서 이익이 나는 건 영업의 이익으로 들어가고 그 영업의 이익은 아까 말씀드린 경상이익, 사업이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단기순이익에 들어가니 사업이익에서 마이너스가 나도 거기서 난 이익으로 단기순이익이 이익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단기순이익만 보실 게 아니라 꼭 사업이익을 보시고 사업이익이 마이너스라고 하면 공급이익이 마이너스는 그건 사업을 하면 안 되죠. 원가에서 마이너스, 그건 물건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하면 안 되는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근데 사업이익에서 마이너스가 나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 지금 공급 원가가 잘못된 건 아닐까? 아니면 우리 지금 제일 많은 판관비에서 뭔가 더 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라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사실 그 고민들이 여기서 보이시죠. 예를 들어, 저희, 아까 말한, 사업이 늘리는 방법, 뭐가 있겠어요? 여기서 보시면. 더하기 빼기니까 잘 아시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별거 없어요. 다 더하기 빼기입니다. 큰 거 없는데 되게 두려워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되게 두려워하시는데 두려워하실 거 없고요. 여기서 보셔서 사업이익을 늘리고 싶어요. 사업이 5번이네요. 여기 5번 얘를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뭘 하면 될까요? 여기서? 삼을 늘리거나 사를 줄이거나. 네? 다시. 뭘 늘리거나? 3을 늘리거나 4를 줄이거나 둘 다 하거나. 얘를 늘리거나 사를 줄이거나 쟤를 늘리거나 쟤를 줄이거나 둘 다 하거나. 둘 다 하거나. 둘 다 하거나 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건 실무 책임자인데. 그렇죠. 전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전 둘 다 하거나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실무 책임자가 아니라 우리 전체가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전체가 그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얘를 늘리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늘리는 방법도 뭡니까? 얘를 늘리거나, 그죠? 어디나 맞으면 있으니까 얘를 늘리거나 얘를 줄이는 거예요. 한산의 구조가 어떻죠? 얘 줄일 수 있나요? 없어요. 왜 없죠? 생산자들의 말씀드리기. 정답입니다. 정확히 아시네요. 저희 생산자분들한테 정확한 그 생활비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줄이는 게 정말 힘들어요. 생산자님들은 근데 맨날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니네 왜 자꾸 이거 줄이라고 우리한테 해? 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시스템 안에서는 그건 아닙니다. 그럼 얘를 늘려야 되거든요. 그쵸? 한살림 지금 계속 여기에 맞췄어요. 사실은 이거 늘리는 데 맞췄어요. 그렇게 해서 운영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재작년 정도부터 얘가 멈춰버렸죠. 10% 12% 선정하던 게 갑자기 5% 7% 떨어져 버린 거예요. 두 자리 선정하던 게 한 자리 뚝 떨어지니까 어디서 콱 문제가 올까요? 여기서 팍 문제가 오죠. 바로 여기서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얘를 늘리는 거가 안 됐어. 이제 그럼 뭐 해야 돼? 얘로 가죠. 얘 줄이자고 합니다. 도요타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마른 수건도 짜면 나온다.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도 이거 되게 많이 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치상으로 봐도 얘를 늘리는 것보다 얘를 줄이는 게 이익이 더 많이 납니다. 간단하게 100억을 한다고 치고 마진이 10%라고 할게요. 10% 늘렸어요. 110억이 돼요. 아까 100억에 마진이 10%는 원가가 90억이에요. 그쵸? 10%는 110억이고 원가는 99억이 됩니다. 이거 산수인데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써야 될까요? 100억이고 마진율이 10%면 원가는 90억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가는 거기서 공급액이 10% 늘었어요. 그럼 110억이 됐잖아요. 그럼 원가는 99억이 되죠. 그럼 이익이 얼마나 생기나요? 11억. 아까는 10억이었지만 지금 11억이에요. 자, 똑같이 생각해서 비용을 10% 줄인다고 해볼게요. 비용. 같은 방식이에요. 얘가 90억이 들었다고 쳐요. 근데 10%를 줄였어요. 9억이 줄죠. 그러면 이익이 얼마가 되죠? 81억, 19억이 되실 건데. 자, 하나 10% 올렸더니 11억밖에 안 됐어. 근데 하나 10% 줄였더니 19억이 됐어. 어디다 맞출까요? 모든 기업들이. 이것 봐라. 내가 매출 죽으라고 막 같은 노력으로 죽으라고 했는데 1억 늘었네? 얘 같은 노력으로 얘 10% 주니까 9억이 느네? 다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네. 여기다 맞출 계산상으로 여기다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살림이 그렇게 쉬웠으면은 아마 이런 고민 안 했을 것 같아요. 저희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생산자님들에서 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여기서는 또 저희 사실 짜지긴 할 거예요. 짜지긴 할 건데 그 짠 행동 자체가 굉장한 부담이 되죠. 조직에 있는 활동가님들, 실무자들, 그 다음에 우리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조직 활동비를 다 짜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두 가지 다 하는 방법이 뭐냐고. 이거 경영학책에 딱 나옵니다. 두 가지 다 하는 방법. 우리 다 알아요. 답 다 알아요. 근데 답이 잘 안 나오죠. 경영학책이 두 가지 다 하는 방법 딱 하나라고 합니다. 고객 만족시키는 겁니다. 고객은 만족하면 비싼 돈을 주고라도 그 물품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한동안 예전에 있었어요. 한살림도 한살림 물품에 스토리가 있다고 계속 얘기해서 생산자와의 관계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조합원을 설득하고 조합원이 왔던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조합원이 고객이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떠나가고 안 올라가고 계속 안 되니까 이 두 가지를 내리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답은 있어요. 답은 알아요. 근데 그 답을 하는 행동들을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저희가. 그 행동들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 생겼을 때 우리가 노력하고 조합원들이 거기서 뭔가 찾아갈 수 있으면 그게 반대로 또 그 밑에 있는 수냉 매장에서의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뭐가 있을까?
거기에 맞춰서 고민해야 되는데 아직은 저 스스로도 여기에 맞추고 있어요. 네. 왜냐 그게 보이거든요. 이건 눈에 보이잖아요. 이것도 눈에 보여요. 예를 들어 적자하잖아요. 그럼 연합에 가서 딱 10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물품대가 올리잖아요. 마진율 올리자는 얘기죠. 마진율 올리자는 거는 생산자님들한테 원가를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조합원들한테 원가를 전가시키는 거죠. 마진율을 높이면 아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같은 판매를 해도 금액이 더 들어오니까. 근데 여기에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맹점이 하나 있죠. 높은 가격에서는 조합원들이 안 올 수 있는 거예요. 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 되죠. 그겁니다.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시는 게 저와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됩니다. 아까 이사는 실무 책임자가 해야 되지 라고 하시면요. 머리 하나보다는 10머리가 낫잖아요. 그렇죠? 10머리보다는 100머리가 낫고 그런데 저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사회에 있는 저희 이사님들 10몇 분이 같이 생각하는 게 나을 거고 그거보다는 저희 활동가님의 실무자들 한 100명이 같이 생각하는 게 나을 거고 그거보다 저희 조합은 10,000명, 10만 명이 같이 생각하는 게 낫겠죠. 그걸 해내야 되는데 아직 그걸 해내지 못하고 있어서 답답한 겁니다. 이해는 가시죠? 네. 네, 사실은 제가 오늘 수업하는 것 중에 이거 하나만 설명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하나만 잘 이해해 주시면 우리 이제 이거에 맞춰서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좋은 수치의 손익계산서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실 테니까 그래서 저거만 잘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시간이 아마 거의 갔을 겁니다. 그래서 뒤에 조금 더 내용 하나가 더 있어서 여기서 교재에서 이게 좀 오타가 났더라고요. 교재 사업의 비용인데 사업의 수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고치시면 되고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영업이라고 쓰는 내용들은 일반 회사에서 쓰는 내용이고 오른쪽에 있는 공급액이라고 쓰는 거는 한살림에서 쓰는 내용 얘기하는 언어입니다. 여기 보시고 수익은 저런 것도 있고 비용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전 화면에서 보듯이 그 두 가지 공급액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아니면 공급 원가를 어떻게 줄 것이냐 판관비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아까 말씀드린 언어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재무회계하고 세무회계가 다릅니다. 거의 같은데요. 거의 같은데 아주 다른 근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세무조정이라고 해서 조정을 통해서 그 세법에 맞게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거에서 실제 저희가 결산하고 난 결산서에 있는 단기 순이익하고 세무조정을 하고 난 후에 단기 순이익은 다릅니다. 조정을 하기 때문에 조정이란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 재무회계랑 세무회계의 차이점을 조정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조정하고 나면 세무회계 쪽이 커집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지 않으면 세무조정을 굳이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냥 더 많은 재무회계로 끝내서 세금 내라고 하지. 근데 대부분은 세무회계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돼 있습니다. 조정하는, 저희 단기순위 조정하는 4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냥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대부분 많이 듣는 게 저희 송금불산, 아까 많은 영수증 조금만 잘못 가져오면 다 송금불산 시켜버리는 거예요. 세법에 맞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게 비용에서 다 없어지니까 수익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제일 많습니다. 송금불산. 아까 말씀드렸으니까요. 이것도 이 다음 장에 실제적으로 이익이 나면 그게 자본금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손실이 나도 자본금으로 넘어가죠. 자본금이 손실이라는 마이너스고 이익이 나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손실이 나는 걸 왜 두려워하냐면 자본단식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손실이 계속 누적되면 자본이 잠식되는 거예요.
조합원인의 출자금들이 계속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그래서 사실 그 손실에 대해서는 어려워하는데, 이게 단순히 그렇다고 또 손실 났으니까 그냥 뭐 자본상실 다 일어났어? 라고 보기에도 좀 어려운 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일 큰 하나가 감가상각입니다. 자산을 사면, 자산에서 그 얘기를 안 했군요. 자산을 사면 자산하고 비용하고 차이가 있어요. 자산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비용도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쓰는 돈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건물 같은 걸 샀어요. 자동차를 샀어요. 건물은 자동차 하나를 샀다고 치죠. 저희 공급하기 위한 공급 탑차를 샀어요. 보통 2,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얘를 비용으로 한 번에 넣을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죠. 근데 감가상각은 다 들으셨잖아요. 대부분은 바로 비용화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가 기본적으로 내용 변수가 있어요. 이 차를 사면 우리가 이 차를 통해서 몇 년 동안 돈을 벌지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법에서는 보통 4년부터 8년까지 마음대로 정하세요라고 해요. 4년부터 8년까지 마음대로 정하세요. 근데 한사님 대부분의 지역은 4년으로 합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한사람이 한동안 계속 이용을 났거든요. 이용을 났기 때문에 기간을 길게 잡는 걸 짧게 잡아서 세금을 덜 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기간을 짧게 잡고, 그 다음에 또 감가상각의 정률법하고 정액법이 있는데 한사람이 대부분 또 정률법을 씁니다. 정률법이 또 감가상각을 더 많이 해요. 정액법은 4년 동안 만약에 아까 2,500만 원이면 그걸 4로 나눠서 균등하게 1년에 하나씩 비용으로 넘기는데, 그 정률법은 비율을 줍니다. 4년을 비율로 넣으면 0.528 정도가 들어가요. 그럼 1년에 첫 해에 2,500만 원을 사도 1,200만 원이 넘게, 1,250만 원이 넘게 비용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용을 많이 처음에 해가지고 세금을 덜 낼 목적으로 사실은 정률법의 4년을 선택했는데, 이게 요즘 들어서 발목을 잡아요. 또 2년가 잘 안 나니까 요즘 이 감가상각 때문에 첫 해 예를 들어서 매장을 내잖아요. 매장 하나 내는데 저희 보통 한 1억 4천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인테리어랑 이거는 정말 지금 저희 사업하는 쪽에서 빨리 고민해야 되는데, 저희 너무 비싸요. 인테리어 비용하고 시설비가 너무 비싸요, 솔직히. 근데 아무튼 1억 6천이 들어가는데, 그거 첫 해 매장 하나 내면 무조건 앵간하게 사업 잘하지 않는 이상 적자가 나는 거예요. 1억 4천에서 반 이상 7천만 원이 그냥 비용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아까 그래서 적자가 났어요. 자, 적자는 났어요. 근데 적자는 났는데 좀 이상해. 현금은 있어 계속. 저희가 매장을 낼 때 아까 비즈니스 저희가 뭔가 할 때 비즈니스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남의 돈을 안 가져와요. 내 돈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은 있는 거예요. 다만 법상으로 또는 그 회계상으로 이 비용을 한 번에 비용화 못 시킨다? 한 번에 비용화 못 시킨다의 맹점이 있다 보니까 그 결손이 나는 거예요. 근데 결손이 났다고 해서 100% 현금이 없어서 결손이 났다? 이거 되게 애매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매장이나 이런 걸 할 때는 그 첫 해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4년 또는 5년. 제일 중요한 손익분기점을 잡아야죠. 이 매장의 손익분기점이 어디야? 그래서 그 기간 동안 4년이나 5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적어도 넣었던 제일 큰 자본이 1억 4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이 어떻게 회수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게 4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걸 계산을 해봐야죠. 그건 정말 실무 쪽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그걸 가지고 이 사회에 보여주고, 이게 지금은 이만큼 우리가 손해가 나지만 저희 비전 중에 중요한 비전 하나 또 있잖아요. 농업사님 있잖아요. 매장 운동이 확대되지 않으면 한 사람의 운동이 확대되지 않으면 물품 운동도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두 번째 비전은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넓히려면 저희가 운동을 확대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매장이 물품 운동으로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니까, 근데 이거 내니까 적자야 라고 안 낼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단순히 올해만 보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걸 보기 위해서는 4년이나 5년 정도 이 매장의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보고, 우리가 넣었던 1억 4천에서 6천만 원이 언제 0이 되느냐를 봐야 되죠. 그 자료를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되는 매장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매장이 있죠. 근데도 내죠. 왜 내죠? 이사장님?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매장을 저희 냅니다. 왜 낼까요? 매출, 뭐,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요. 늘려야 돼서. 그건 제가 답으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제가 이사장님을 제일 많이 뵈서 그래요. 저희 이사님보다 이사장님 더 많이 뵀어요, 사실. 한 3번 만나요? 무슨 생각? 작년에 제가 저기 일손 돕기만 해도 2번을 갔는데요. 청주가 저희가 자매결, 초등공동체에서 자매결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뵌 두 번은 넘고 3번밖에 안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항상 몇 년 있었는데 아까 뭐가 있죠? 마이너스인데도 내자고 하는 이유가 있죠. 조합원 확대하는데 매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 매장이 있어야 편리성이 높아지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성립하려면 지금까지 있던 매장들이 그 매장의 손실을 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가능하면 저는 손실이 나는 매장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내겠다고 하면 좀 참아주세요 해야 돼요. 참아주세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그것도 설득해내야 되죠. 네, 참아주세요 해야 됩니다. 네, 그게 되는, 사실은 지금까지 서울은 그게 됐던 지역이었는데 한 몇 년 전부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서울이 매장을 거의 안 내고 있죠. 작년부터인가 거의 서울이 매장 안 내고 있어요. 도리어 지역들이 매장을 내고 있어요, 요즘. 네,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다른 수도권들은 승부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다른 매장들이 이 손실나는 것들을 메꿔줬는데 이제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에서는 지금 매장을 오히려 내고 있다고 하셨는데 언젠가는 서울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겠죠. 아니 이미 그런 데도 네. 있어요. 근데도 내려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장 사업 가지고는 저희가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물품 사업 하나 가지고는 현상 운동을 더 이상 지탱하기 힘들 것 같다는 게 이미 많이 공유되고 있잖아요. 다른 운동과 다른 사업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이미 있잖아요. 저희도. 서울 같은 경우 돌봄 사업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처럼 지역에서 다른 것들에 대한 걸 찾아야죠. 근데 아직은 제가 지금 동의선하고 내려와서 보니 아직은 지역들은 인지도가 한살림에 대한 인지도가 잘 아까 한살림 왜 나는 한살림 운동이라고 얘기 못하냐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우리는 직거래 친환경 농산물이나 유기농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한다는 말을 더 쉽게 하죠.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그게 더 편리하게 이해하니까. 한살림 운동을 해요라고 하면 이제 한살림 운동은 뭡니다라고 쭉 얘기해야 되는데 유기농 농산물 직거래 사업 해야 하면 여기서 끝나거든요. 그럼 듣는 사람이 되게 편해지니까 여기서 저희 끝내고 있는데 사실 그거 이제 해야 된다고 하면서 뭐 다른 어떤 사업들을 할지. 근데 이미 그거는 고민들 하고 계세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걸 해야죠. 매장 사업은, 이게 물품 사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업을 지금 했어요. 그동안은 그 한계를 없을 때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그 한계가 왔으니까 다른 것들도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한계가 왔는데도 아까 저희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은 또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걸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는 한살 경영순환 부분인데 저희 12시 반까지였나요? 예. 아, 제가 잘못 알았어요. 12시까지죠. 이렇게 빨리. 12시까지. 저기, 한살 경영순환, 이건 사실 경영순환보다 이제 예산에 담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 조직에서 처음에 예산 수립하죠. 조직별 예산 수립을 한 12월 정도 되면 한 3개월 정도 전부터 빠르면 늦으면 한 2개월, 1개월 전부터 저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저 작업이 끝나야지만 사실 연합예산소위에서의 마진율과 분담률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연합이 먼저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연합에 들어가는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연합이 먼저 하긴 해요. 근데 연합은 보통 무조건 한 3개월 전부터 이거 시작합니다. 근데 지역마다 달라요. 1개월 전에 하는 데들도 있고 2달 전에 하는 데들도 있는데
원칙적인 순환이라고 보면은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좀 바뀔 수 있다는 뜻이고요. 거기서 이제 각 지역 총액 지역에서 이제 예산 수립하고 승인 내 가지고 사업 진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결산해서 잉여보고 해서 다시 돌아가는 이 순환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패턴은 거의 모든 지역이 이 패턴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네, 그 다음 또 설명을 해야 되는 한상위 마진율 구조인데요. 뭐 아까 이미 답을 주셨으니까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마진율 결정합니다. 지금 올해 2017년 GPR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품의 마진은 다 다릅니다. 한상위 물품의 마진은 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쌀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가공품들이 제일 높습니다. 그걸 평균화시킵니다. 연합에서 그걸 평균화시켜서 지역에 제시하는 GPR, 마진, 기준선이 27.26입니다. 이 27.26을 가지고 연합하고 지역 한상인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생산자분들한테 드립니다. 이거 몇 년 전에만 해도 저희 25대 75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비율 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이걸 비율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생산자님들 75에서 71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가능하면 생산자님들이 원가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이걸 조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가가 높아지는 거고요. 당연히 조합원가가 높아지니까 비율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갖고 있는 거는 보존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하면 지역에서 1,955원을 가져가고요. 연합에 771원을 가져가고 생산자에는 7,274원을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이걸 도표화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연합에서는 7.71의 총연합 분담률을 가져갑니다. 그 안에는 연합이 순수하게 사업하는 6.51이라는 게 연합에 순수하게 사업을 해야 돼,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진입니다. 그리고 1%는 연합의 단체들이 몇 개 있죠. 지금 모신가사님도 연구소도 오셨지만 연구소도 있고요. 연수원도 있고요. 도서출판도 있고요. 재단은 자체적으로 하죠. 그런 단체들이 또 운영을 해야 되는 비용이 1%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생산지원기금이라고 지역에서, 이건 사실 연합의 지역에서 연합 생산자 연합회에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수를 지역에서 연합에다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7.71%고 연합에서는 이걸 가지고 생산자 연합회 0.2%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유관단체들 지원하고 그 연합 운영하는 데 씁니다. 그리고 해양생협에서는 19.45인데 저거는 지역 다릅니다. 지금 40억이었나? 뒷자리 있는데, 지역별로 0점에서 0.5% 차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액이 작은 지역들은 아무래도 운영하는 데 힘이 들기 때문에 그거 조금 더 마진을 주는데, 저것도 올해가 끝입니다. 내년부터는 다 이제 동일하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연합이 출범하면서부터 조금씩, 그 전에는 거의 2%까지도 차이가 났었어요. 근데 그걸 차이를 계속 줄여서 지금 이제 다 거의 내년에는 이제 다 동일하게 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동일하게 몇 %죠? 네? 동일하게 몇 %? 19.4. 아니 지역별 차등. 그 0.2.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저기서 0.5가 더 큰 데가 있고, 네, 저기서부터 더 어떤 0.1이 큰 데도 있고 0.2가 큰 데도 있는데, 그건 이제 공급액은 동일하니까 아마 그렇진 않겠네요. 네, 40억. 기준으로 해서 40억 미만이 되면 0.01을 연합을 분담하면 되고, 40억 이상이면 0.51을 분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 분담률에 생산안전기금이 있습니다. 생산안전기금 0.1%, 그래서 생산안전기금 0.1%는 지역 돈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지역에서 무조건 적립해 놔야 되는 돈이에요. 생산자들한테 어떤 태풍이나 어떤 재해가 왔을 때 지역에서 그 생산자들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거는 지역의 사업비로 쓰면 안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가보면 결산서에 보면 이게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생산안전기금이라고 해서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게 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지역에서 쓰면 안 되는 돈. 그리고 나머지가 좀 지역은 그냥 설명 다 드렸죠? 이해됩니까? 그렇게 해서 2018년도에 나오는 분담, 공급액부터 분담액을 연합에서 이 표를 만들어서 전산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전산에서는 각 지역별로 최종 들어가 있는 분담률까지 계산을 해서 그 지역하고의 거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합 총회가 끝난 총회 자료집에 항상 들어가 있어요. 우리 지역의 분담률이 얼마인가? 우리는 이 표에도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사님들 대의원으로 참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연합 자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40억 안 되는 지역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춘대천입니다. 3. 춘천이에요. 춘천은 원주에서 이제 분담이 얼마 안 돼서. 사실 춘천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은 될 거예요. 춘천에서 그 요청하시기도 했고, 워낙 신생 조직이잖아요. 물론 수원도 신생 조직이에요. 수원도 신생 조직이긴 해요. 근데 수원은 여기에 범위에 들어가는 지역이 아니죠. 근데 이제 춘천같이 신생 조직들은 아까 말씀드린 분담률의 차등이 없어지면 그만큼 작은 데에서 똑같은 서울에 분담하는 거랑 똑같이 분담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죠. 그 얘기는 조금 더 돼야 되는 거라고 제기를 하셨었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 회의 때 그 얘기를 하셨었고요. 네,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물품하고 물품의 흐름입니다. 물품 흐름은 대부분 잘 아시잖아요. 3일전 주문이라는 거. 주문을 넣으면 바로 발주가 들어옵니다. 생산지에. 그리고 생산지에서는 수확을 하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주문을 화요일날 수확하고 수요일에 입고 시켜가지고 매장에다 공급이 됩니다. 이게 저희 기본적으로 이건 매장도 동일합니다. 매장도 똑같이 월요일날 주문하면 쭉 해서 목요일날 매장으로 물품이 옵니다. 그래서 매장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매일매일 들어오니까. 하지만 매장 팀장들이 발주를 되게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3일 전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발주를 넣어야 되는데 내일 물건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정말 쉽잖아요. 오늘 빠질 것 같거든요. 근데 3일 걸 예측해야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얼마나 팔릴 거야를 예측해서 넣어야 되니까 이게 되게 어렵고 가끔 또 조합원분들 중에 그렇게 한 번에 싹 걷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싹 걷어가면 매장에서 이틀 동안 물건이 없어. 왜? 나는 3일 후 예상, 맨날 들어가는 것을 3일 후 예상해서 했는데 이런 물건이 없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되게 어려운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 맞아요. 두레에서 이번에 이거 바꿨죠. 당일. 네. 정확히 당일은 아닌데 전전날 밤까지니까 어쨌든 거의 하루 만에 하는 걸 바꿨죠. 두레에서 바꿨는데 저희는 두레가 저희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주문 공급이 그게 가능하다는데 저희는 지금 서울만 해도 두레보다 규모가 커버려서 서울의 주문 공급이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재고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인터넷 주문은 재고를 갖고 있는다는 뜻은 뭐냐면 매장이야 매장에서 재고를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리고 매장이 이번에 수원에 무슨 매장이지? 망포 매장이 한 50평 되거든요. 그렇게 크면 창고 좀 넓게 해서 재고 많이 갖고 있으면서 뭐 조금 발주는데 여유를 가질 수 있겠지만 주문은 그게 안 돼요. 그 재고량이 다 어디가 있어야 되면 안성물류센터에 있어야 되는데 안성물류센터 한번 가보시면은 정말 저희가 2012년에 질 때요. 우리가 10,000평짜리를 하는구나 라고 하고 지었거든요. 지금은 좀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놀고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미제가 내쫓는데요. 한 3,000평 쓰고 있는데 2,000평인가 쓰고 있는데 우리 집 미제가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또 공간이 금방 흡수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재고를 가지고 있으려면 그만한 또 공간이 있어야 되고 재고는 아까 재고 자산을 얘기 안 드렸는데 재고는 다 돈입니다. 네. 그 돈. 근데 한사님이 재고 회전율이 좀 좋은 편이에요. 아까 다른 이런 데보다 재고 회전율이 좀 좋은 편이다 보니까
그나마 재고를 갖고 있어서 좀 덜 부담스러웠는데 어쨌건 재고는 다 돈입니다. 그 돈을 그만큼 차고에 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살림 물류비가 좀 적게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고 자산이 적어서예요. 그러니까 산지에서 아까 이 시스템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재고 자산이 물류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재고 자산이 많아지면 창고 비용도 늘어나죠. 보관 비용이 되게 늘어나죠. 그다음 물류비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니까 다른 단체들보다 물류 비용이 한살림이 좀 적게 들어요. 다른 단체들보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게 되면 그 장점이 없어지는데 아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루 전 주문으로 바꾸려면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데 근데 그걸 안는다는 뜻은 뭐냐면 결국은 물품량이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 비용을 감내해 줄 수 있는 공간을 넣어야 되니까 그게 물품 대비입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단체들이 다 그렇게 바꾸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도 이 회의를 저희 실무회의에서는 했었는데 결론을 못 내요. 저희들 택배 단일 택배 막 얘기도 했거든요. 단일 택배 하려고 했더니 거기 들어가는 스티로폼 해가지고 이거는 또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택배 회사에 줘야 되는 비용은 또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들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3일 이 공급에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최적화되게 또 몇십 년 동안 하면서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고민과 바꾼 작업을 해야 되죠. 그게 요즘 또 트렌드고 조합원들도 그렇게 하시고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에 대한 현금 흐름은 어떠냐면 공급이나 매장에서 판매가 일어나면 현금으로 되는 것도 있고 카드로 되는 것도 있어요. 현금은 뭐 현금이니까 바로 그날 되죠. 근데 주문 공급은 아시다시피 CMS 대부분이 저희 CMS잖아요. CMS는 일주일 후에 저희가 출금해옵니다. 일주일 동안 외상치권을 갖고 있는 거죠. 카드는 2일에서 3일 정도 걸립니다. 그것도 외상치권을 갖고 있는데 카드의 가장 큰 저희가 고민은 수수료입니다. 2.3%. 다 아시다시피 100억 정도 공급액을 하면 카드 수수료도 한 1억 8천만 원 됩니다. 저희 한살림 지금 100억에서 한 1억 8천만 원. 2.2%면 2억 3천, 2억 5천 내야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제 아직 주문 공급이 있어서요. 주문 공급은 카드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더 많기 CMS라는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2억 3천, 2억 5천이 다 되진 않고 한 1억 8천 정도를 돼요. 그러니까 한 1.8%면요. 아까 19.45%였잖아요. 7분의 1입니다. 저희가 수수료를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카드 수수료 줄이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제일 안 줄여지는 것들이 하나죠. 네. 그래서 하면은 아까 오늘 24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4월 23일에서 29일까지 그 공급되거나 공급이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조합으로 들어오는 거는 23일에서 5월 1일까지 돈이 들어옵니다. 여기에는 아까 CMS 때문에 CMS가 있기 때문에 CMS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연합에다는 지역에서는 이때 발생한 연합에서 매입한 돈을 언제 주냐면은 4월 30일에 줍니다. 서울은 1주 채권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 연합에서 가져왔던 걸 그 다음 주에 준다라고 보면 되고 그 외 지역은 2주 채권입니다. 서울보다 1주 더 묵혔다죠. 그래서 5월 7일날 저희가 물품 대금을 그 연합에다 줍니다. 그러면 생산자들한테는 언제 주냐? 3주 채권입니다. 이때 발생한 거를 5월 14일 3주 동안 연합에서 가지고 있다가 줍니다. 3주 이게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현금이 빨리빨리 들어오겠죠. 근데 어떻게 또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한 3주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제 3주 채권은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게 한 100에서 120억 정도 되는 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거예요. 빚을 안 내도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거의 한살림은 현금이 바로바로 어음도 없죠. 그러니까 현금이 거의 바로바로 돌아요. 그러니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빚 없이. 대부분 회사들은 자산을 매입하려고 빚을 내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 운영 때문에 빚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음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그게 없어서
현금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단체인 굉장한 장점이죠, 사실. 이 장점이 있어서 생산인들도 바로 그렇게 대응줄 수도 있는 거고. 나머지는 사실 재무제표 어떻게 볼 것이냐 보다는 재무 비율. 책 첫머리에 보면은 이병국 선생님이 회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써보신 데 있죠. 나치판과 망원결달 해서 그 내용을 쓰신 게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좀 보시면 사실은 저희 재무 비율 경영 쪽에서는 이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좋냐 나쁘냐를 많이 따지는데 저희는 이 지표를 가지고 뭐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지표를 해보면 다 거의 양호한 쪽으로 나와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현금 판매가 주고 어음이 없고 부채가 없다 보니까 이 자료들이 되게 양호하게 나오고요. 재고회전도 저희는 뭐 한 3일이 채 안 되는 게 많죠. 대부분의 물품이 3일이 채 안 되는 데에서 재고가 훼손이 일어나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내용들이 좋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궁금하다고들 얘기를 하시지만 정작 해보면 하나도 안 궁금한 게 되는 게 이 지표들이에요. 해보면 의미 부여가 잘 안 돼 버리니까. 네? 책에 보면 이거 정리해 놓을 수 있어요. 쭉 보시면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게 이제 2013, 14, 15년 기준으로 자료를 만드는 거고 경기서하고 자료였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아까 앞에 있었던 자료들을 만든 건데요. 경기서하고가 손실이 되게 많이 났어요. 보시면 아시겠죠. 계속 손실이 났습니다. 근데 이 비율은 저 손실이 사업이익이 들어가는 내용 말고는 다 양호해요. 되게 웃기죠. 사실은 저렇게 손실이 나면 일반 기업들 같았으면 다른 자료들도 굉장히 안 좋은 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런 상황인데도 양호하게 나와요. 그게 이제 주 판매가 현금 판매밖에 없어서 이게 크고 그 다음에 재고 자체를 많이 보유하지 않고 회전이 좀 빠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작년에 한 거는 소매 비율은 어땠는데 우리는 어떻다. 보면 그렇게 나쁘게 안 나와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자료를 만든다는 게 의미성이 크지가 않아요. 이거 다 만들어 본 거거든요. 다 양호하고. 정 궁금하시면 지역에 가셔서 회계 하는 실무자한테 한번 만들어 봤다고 하셔도 되는데요. 권하진 않습니다. 만들어도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거 한번 만들어 봤어요. 사실은 이 수업을 해야 되니까 만들어 봤는데요. 만들고 나서 든 생각입니다. 이거 계산기 다 두드리면서 해야 되잖아요. 손품 많이 털어서 해놨더니 이거 참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합원분들이 사실 총회에 와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저 자료를 보면 더 이렇게 다가올 것 같기는 해요. 조합원분들이. 이게 어떤가요? 이 해보셨나요? 자료는 해석이 없으면요. 네. 더 어려운 자료거든요. 사실은. 네. 이거 해석을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조합원 총회 자료지 보시는데 더 어렵지 않을까요? 네. 사실은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분석해드리는 게 더 다가올 것 같아요. 이제 손익계산서
거를 보면 뭐 거기 새로 매장을 냈을 때 감가상각이라든지 우리가 뭐 차를 새로 샀을 때는 이런 거에 대한 게 사실은 잘 안 보이고 그분들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난 것만 부들부들 하시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 저런 지표들이 나오면 성장성 지표나 활동성 비율 이런 거나 사실 우리가 사회적 회계를 도입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돈으로만 다 마이너스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 어떻게 좀 조합원들한테 잘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그게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만드시고 나서 밑에 주석을 달아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주석을 좀 달 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써도 잘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이제 다가가는 언어로 써야 되는 거죠. 네. 이건 사실 이제 만들면서 제가 거의 답을 써놓은 건데 이거보다는 좀 더 설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내용이 좀 했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제 해보고 참 이게 뭐지 그냥 다 좋은 건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뭔가 다른 저기가 좀 있었으면은 근데 그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힘들면 만드셨으니까 하나만 좀 더 다가가는 언어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만. 인당 부가가치 증가율 뭐 그런 거 하나만이라도. 각 지표에 대해서 조금 의미를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세히. 여기 책에 120쪽에 나와 있는 그 비율이 그 지표에 있나요? 이 지표 자체는 따로 만들어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하기 빼기가 잘하는데 거기에 이제 나누기가 좀 들어가요.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 좀 자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부터죠? 그게 몇 번째에서? 맨 마지막이네요. 저희 맨 밑에서 두 이제 번째. 여기 이제 생산성 지표는 안 나와 있긴 해요. 제가 생각할 필요도 빠져있나요? 네, 활동성 지표 나왔어요. 숙제를 제대로 안 했네. 사실은 저희가 회사님 되게 고민하는 하나 중에가 생산성이죠. 대부분 이제 생산성이 낮다라고들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급여 자체 1인당 받고 있는 급여 있잖아요. 고객님들이 갖고 있는 그 급여를 가지고 늘어난 부가가치를 계산을 해서 단기와 전기를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부가가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이 물품에서 새로운 어떤 이익이 창출됐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기랑 단기랑 전체 인건비를 가지고 인당 인건비를 이게 이제 인당 인건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마 이때 단순하게 총액으로 했을 것 같아요. 총액을 넣어가지고 그냥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전체 급여 있잖아요. 급여를 가지고 전기랑 단기에 계산을 한 거고, 근데 실제 이 소멸 비율이 7.2%라고 돼 있잖아요. 평균입니다. 이거 일반적인 소매업들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기랑 단기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생긴 부가가치 잉여를 계산을 전기 단계로 해서 해보면은 그 비율 자체가 전기와 단기 비율 자체가 이 표 안에 들어가면 양호하냐 불량하냐를 보는데 일반적인 소매업 평균이 7.2%예요. 이 얘기는 일반적인 소매업들이 다 양호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소매업 구조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저희 지금 상황이. 근데 저희는 어땠냐면 14년에 많이 그러니까 전년도보다는
2015년에는 좀 많이 나아진 거죠. 공급액이 좀 뛰었어요, 사실. 그때, 그러면서 공급액이 뛴다는 그만큼 이익이 뛰는 거고, 근데 이익이 많아졌다고 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많이 투여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 지표가 좀 나아진 지표로 나와 있게 된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안 좋죠. 근데 이건 사실 저희 거보다는 다른 지역과 하나를 좀 보면 어떨까 생각은 드는데, 질문이 다른 지역들은 저희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1인당 공급의 증가율은 왜 마이너스 8.3%예요? 저건 전년도 거를 봐야 되는데, 전년도 거 자료를 지금 계산식만 넣었네요. 아마도 전년도가 마이너스여서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부가가치가 줄어든 거예요.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어요, 부가가치니까. 그쵸? 전년보다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비율로 봐서는, 계산으로 해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부가가치는 줄어들 수 있죠. 왜? 비교니까.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부가가치 증가율을 해서 2014에서 2015년이 3.8로 늘은 거잖아요. 근데 1인당 공급의 증가율은 왜 더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러네요. 대신 조합원 수가 늘었나 보죠.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차라리 0.9와 마이너스 8.4가 바뀌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뭔가 수식이. 아닐 거예요. 제가 이거 잠시만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숫자를,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숫자를 보면서 만들어 놓고 언어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저도 그 언어적으로 푼 거 지금 다 안 해가지고 그래서 식이 정확하게 잘. 이거를 늘었는데 조합원 수가 더 많으니까 1인당을 잡아낼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거는 근데 1인당은 다 저기 기준이에요. 개인. 아니, 근무자들. 근무자들 기준이니까 조합원하고는 관계가 없을 건데, 제가 이거 한번 봐보고 다시 따로 저기 아니 그냥 드릴게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제가 분명히 플러스로 가서 1인당 공급의 증가율도 같이 커져야 되는 것 같은데. 저 예. 거꾸로 나온다는 건 지금 이 지표 자체도 거꾸로라는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저 한번 가볼게요. 저.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 책에 지금 이 내용이 없다고 하셨죠? 네. 이거 제가 따로 보고서 저희 거 만들면서 그냥 했던 거라서 책을 넘어가셔도 돼요. 네, 저는 넘어가고 제가 따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걸 적용하고 싶으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으로 자료를 만들면 답은 바로 나오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아까는 쭉 나열식으로 자료가 있었잖아요.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쉽게 자료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면은 이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보자고 하시면 훨씬 편하게 볼 수 있어요. 거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업 들으실 때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긴 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이 어떤 의미성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것들을 설명해내는 거는 따로 또 설명이 돼야 되는데, 지표상으로만 봤을 때는 지표상 자체에서는 별로 나쁜 지표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상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표 자체로 이거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각 결산을 하고 나면 지역마다 약간씩 달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청구도 하셨다고 했는데 매장별 손익분기, 매장별 사업 현황을 항상 매달 보여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A부터 Z까지 있는 매장들의 현황이 나오죠. 그 매장의 사업이익하고 경상이익이 어떻게 나오면 경상이익은 본부 비용을 넣어야 됩니다. 매장은 그냥 사업이익만 하면 대부분 플러스인 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되면 본부에서 쓰는 돈은 본부는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게 되죠. 그래서 본부에서 쓴 돈들을 각 매장에 분배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분배 비율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매출고로 분배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원을 쓰면 A, B, C, D 매장들의 공급고로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본부 비용이라고 넣어가지고 최종 매장의 경상이익은 그걸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놔야지 매장들이 매장 자체 운영을 가지고만 하면 실제 손실나는 매장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에서 쓸 돈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구조가 되버리죠. 그거까지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그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돼야 되는 지점은 있는데 이게 좀 힘든 게 뭐냐면 그걸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데들이 있고요. 그 인력이 없는 데들이 있어요. 지금 한상인 내부에서. 대부분의 수도권 매장들은 그런 자료들을 다 만들죠. 더한 분석들도 더 많이 만들죠. 근데 경기권 진화 이외의 지역들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 데들도 많거든요. 업무 자체가 회계나 총무 파트만 하는 업무를 하지 않고 다른 업무들도 겸업으로 하시는 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올인해서 뭔가 자료를 만들자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만약에 그런 데들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이미 다 만들고 계실 거예요. 해서 각 매장이나 각 사업들, 영역들의 상황이 어떤지 다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해라 마라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안 나오고 있다고 해서 그게 우리는 왜 안 나와? 라고만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거는 좀 알고 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아까 사실은 이사장님이 질문을 하셔서 그 질문을 이때 하려고 했었어요. 고객만족 얘기를 질문을 하셔서 고객만족 얘기를 이미 해버려가지고 2시간 정도, 2시간 좀 못했게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거의 숫자만 있다 보니까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것들은 제가 결산서가 나왔을 때 보는 관점들을 설명드린 데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걸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많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더 많은 얘기 해드린다고 해서 제 강의 시간을 4시간으로 늘려서 더 많이 해드리는 거는 이제 아까 그 관점들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게 예시들을 좀 더 드리는 거, 이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일 것 같고, 그 이상 되는 것들은 사실은 설명해 드려도 가셔서 써먹을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정도 했습니다. 네. 좀 전에 그 본부 운영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지역별로 그렇게 본부 운영비를 산출하는 그런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지금? 거의 두 가지 정도를 하는데요. 네. 매출액 가지고 하는 데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고정비, 그 항목들이 기여하는 기여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서울하고 고양까지는 제가 알기로 기여도로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경기 남부는 모르겠네요. 주로 매출액과 기여도로 하는 두 가지 말고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매출액 가지고 하는 거는 맹점이 좀 많긴 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매장이 공급액이 높다고 해서 그 본부에서 거기 지원을 그만큼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아는데, 근데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우선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매출액 가지고 하는 거고요. 정말 정확히 하려면 기여도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기여도가 뭐를 말씀드려요? 뭐가 있을까요? 홍보팀이 있다라고 치죠. 홍보팀이 있다고 쳐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그 홍보팀이 실제 그 매장에 기여하는 거는 다 다르거든요. 그 홍보팀의 기여도는 어쩌면 진짜 매장 규모가 큰 매장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분석한 거예요. 다 영역이 있잖아요. 팀들이 있고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쓴 비용이 있잖아요. 그걸 그 내용으로 다 분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복잡해요. A라는 데는 이 팀에서는 이만큼의 기여를 하고 있어. 이만큼의 기여를 하고 있어. 이거는 이 팀은 전혀 기여를 안 하네. 를 가지고 다 만드는 굉장히 복잡하죠. 그냥 듣기만 해도. 근데 그거 해요. 실제 하는 팀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그 손익을 만들 수 있죠. 서울이 이걸 하는 이유는 지부 체계이기 때문이에요. 지부에서 그렇게 안 하면 인정을 안 하시죠. 왜냐면 아까 매출액 가지고만 하면 우리는 매출액 높지만 실제 연합에서 그렇게 안 오던데? 아니, 서울에 본부에서 그렇게 안 오던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기여도를 가지고 쪼개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어차피 팀 자체가 2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없어. 2팀을 가지고 무슨 기여도를 줬어요. 그냥 매출액 가지고 아무 큰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알기로 저희 지역은 그냥 무조건 몇 퍼센트 이렇게 딱 고향까지가 그렇게 하는 대전이 그래? 이제 그냥 무조건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공부 운영비로 딱 그거는 이제 매출액하고 그 기여도의 중간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매장에 이 정도의 퍼센트,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진이 매장마다 다 달라요. 실제적으로는. 근데 저희가 예산을 짤 때는 19.5라는 거로 짜지만 실제 매장하고 공급의 그 마진율은 다릅니다. 그걸 몇 년 동안 해보니 본부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이만큼 잡아주면 되겠네 라고 해서 그걸 아마 경험치 가지고 했을 거예요. 경험치 가지고. 근데 가장 정확한 거는 기여도 가지고 있을 때 하는 건데 이건 너무 손이 많이 가죠.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제 중간. 근데 매출액 가지고 하자니 이거는 또 너무 좀 안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그 경험치 가지고 넣은 걸로 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게 완전히 틀렸다라고. 그러니까 그걸 할 때 또 그 시점을 잡는 가장 큰 이유가 신규 매장 낼 때 그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신규 매장 낼 때는. 왜냐하면은 신규 매장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투여되는지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자료를 만들 수 없으니까 그 만들어진 거를 거기다 넣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신규 매장 낼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신규 매장이 있다라는 가정을 치고 1년 동안의 공급액을 계산을 해봐요. 그러면 아까 5개에 분배됐던 매출액 가지고 공급비용 5개에 분배됐던 게 6개로 분배가 되겠죠. 그걸 가지고 저희는 매장 예산을 잡아요.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정확하진 않지만 자료 자체를 뽑아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나마 오전에 해서 졸지 않아요. 제가 말이 좀 빨라서 잘 졸지는 않으실 거예요. 많이 빨라가지고 많이 졸지는 않는데 다음 시간이 직접 매장 운영하고 이쪽에 관련된 거에서 아마 조금은 더 도움이 되시는 것들도 많을 것 같아요. 보시고 지금 시간이 딱 3분 남았네요. 이렇게 칼같이 끝낼 수 있을지도 몰랐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회계팀을 잘 이용해 주시고 저한테 질문하시면 저 이사장님 싫어합니다. 지역이라는 거 작살이라는 거. 농담이고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합도 많이 이용하세요. 연합 회계팀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인재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인데 지역에 계신 분들이 연합을 잘 이용을 안 해서 부담스러워 하셔서. 그러니까 수도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저기 성남, 고양, 파주, 경기남부, 저기 서울은 연합에다 귀찮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지역들은 자체에서 알아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거기 인력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요. 나머지 지역들은 사실 연합 잘 이용하시면 연합에 물어보시고 필요한 거 해달라고 하면 연합에서도 자료 많이 뽑아주고 전 사람의 연구도 자료도 많이 해주시니까 연합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시간 동안 말도 빠르고 딱딱한 숫자가 지금 나름대로 안 딱딱하게 하려고 했는데 딱딱한 들어주시고 힘드실 텐데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